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재벌 1위, 한때 세계재산 순위 9위까지 했던 현대의 창업주, 흑수저의 신화. 정주영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아산리 출생으로 풍족하지만은 않은 중농의 6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5살 때부터 3년간 서당 선생님이었던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우고 1930년 소학교를 2등으로 졸업하는데 집안 사정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이 겨우 초졸이었지만 그래도 당시엔 초등교육에 의무가 없어 취학률이 고작 1920년 4.4%, 1930년엔 17%였으니 당시 기준으론 나름 고학력자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주영은 새벽 5시면 일어나 아버지와 농사를 짓고 농사일이 끝나면 날마다 2km 밖에 있는 이장집으로 찾아가 동아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 이광수의 흙을 읽으며 막연히 변호사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평생 허리 한번 못 펴고 죽도록 일해도 배불리 밥 한 번 못 먹는 아버지처럼 고생만 하다 늙어 죽고 싶진 않았다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진의 제철 공장 건설에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고 무작정 가출을 단행합니다. 청진으로 갈 돈이 없던 정주영은 철도값을 아끼고자 청진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입에 풀칠할 돈은 벌어야 했기에 원산부근 철도공사 현장에서 흙을 날랐는데 정주영의 뒤를 밟은 아버지에게 허무하게 들통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출은 금강산 자락에 있던 작은할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은 작은할아버지에게 또다시 붙들려 허무하게 실패했습니다. 의지의 정주영. 이번엔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훔쳐 경성으로 달아나 6개월 속성으로 회계원이나 격리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고 했던 부기학원에서 사법고시를 2번이나 낙방하고 정주영이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부기학원 입학 안내서를 찾아낸 아버지와 덕수궁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아버지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덕수궁에 있는 동물원을 구경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다면 하는 사나이 불굴의 정주영은 나를 기어이 고향에 붙잡아두려 했던 아버지의 집념도 대단했지만 기어이 탈출하고야 말겠다던 나의 집념도 예산은 아니었다 라며 1933년 19이 되던 해에 친구에게 50전을 빌리고는 인천항으로 4번째 쇼생크 탈출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인천에서의 일은 하역부터 이삿짐 나르기까지 죽을 둥 살 둥 일해도 입에 풀칠밖에 하지 못했고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도 숙소에 빈대가 들끓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정주영이 빈대를 피해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청했지만 빈대는 몇 시간도 못 가 식탁에 정주영을 놔주지 않았고 생각 끝에 식탁의 네 다리에 물을 담은 양재기를 하나둘씩 놓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이틀째 되던 밤 하도 간지러워서 불을 켜보니 빈대들이 벽을 타고 사람 몸으로 뚝뚝 떨어지는 걸 본 정주영은 빈대도 먹고 살기 위해 저렇게 오르는구나, 어쩌면 죽음을 걸고 기어오르는 것일지도 모르는데 나는 저만큼 노력을 하고 있을까? 내가 빈대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로 경성으로 상경의 막노동을 전전하다가 고생 끝에 1934년 복흥상회라는 쌀가게 배달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던 1935년 정주영은 삼촌의 중매로 고향 이웃마을의 여인과 선을 보게 되는데 훗날 정주영의 부인 변중성 여사는 그날을 윗마을 총각이 서울에서 선을 보러 내려왔다고 하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숨을 죽인 채 바깥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총각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확 열렸어요. 놀란 변 여사는 머리를 숙였고 정주영은 아내가 될 사람의 머리만 잠깐 쳐다보곤 그대로 나가버렸으며 한 달 반 뒤 결혼했습니다. 변중성 여사는 첫날 밤을 기억하며 무슨 사람이 이렇게 크고 무섭게 생겼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암튼 결혼 후 곧바로 복흥상회로 간 정주영은 안정적인 일자리인데다 하루에 3끼를 주고 가게에서 잠도 잘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월급이 쌀한가마니는 주니 그때서야 고향 떠나길 잘했다 생각했다 합니다. 세 번째 가출에서 부기학원을 다녔던 정주영은 장부를 관리하며 주인의 신임을 얻었고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아들에게 지쳐버린 주인이 성실한 정주영에게 가게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지금 저축해둔 것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갚어. 그동안 하던 것처럼 성실히만 하면 단골들만 그대로 물려받아도 금방 성공할 걸세. 주인의 파격적인 제안에 정주영은 1938년 경일상회를 간판에 걸고 트럭 한 대를 사서 농촌을 다니며 직접 쌀을 구해와서는 도매도 겸하며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 중일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일제는 쌀 자유 판매를 금지하며 식량 배급제를 실시해 정주영은 경일상회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자신의 트럭을 봐주던 정비사의 권유로 그간 모아둔 돈과 한 번도 돈을 떼인 적 없다는 오윤근 사장에게 빌린 돈을 합쳐 자그마한 자동차 수리공장 아도 서비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정주영은 아트의 일본어인 아도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하며 당시 독해
도쿄에서 가장 유명했던 자동차 정비 공장과 이름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쿄 아도 서비스에서 일을 배운 한 청년이 고향으로 내려가 같은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며 일제의 폐망 후 자전거에 소형 모터를 달아 오토바이를 만들다 나중에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는데 바로 그 청년이 혼다의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아도 서비스를 시작한 정주영이 나중에 현대자동차를 세우게 되니 아도 서비스가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주영은 적자에 허덕이던 아도 서비스를 그간 쌓아온 신용으로 일감을 쓸어 담으며 단 25일 만에 흑자로 돌려 세우지만 한 직원의 실수로 공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함께 있던 트럭들과 순정의 황후의 숙부였던 윤도경의 자가용까지 모조리 태우게 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그 길로 정주영은 다시 한번 오윤근 사장을 찾아갑니다. 영감님, 이대로 제가 주저앉으면 영감님 빚은 못 갚을 테고 그러면 한 번도 돈을 떼인 적 없다는 영감님의 평생 쌓아온 이력에 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더 빌려주셔야겠습니다. 정주영의 협박에 가까운 배짱의 오 사장은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적이 없네. 사람 보는 눈이 좋거든. 넌 내가 평생에 사람 잘못 봐서 돈 떼었단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성공해서 갚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빌린 정주영은 자동차를 배상하고 나니 이번엔 구청에서 그 자리에 공장 짓는 것을 허가하지 않게 됩니다. 사장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딴 데 지으면 되지. 정주영은 신설동의 한 공터를 빌려 자동차 앞머리만 들여놓고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닭장만한 목조 공장을 짓고 무허가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정주영의 아도 서비스는 당시 트럭이 있는 사람은 일감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에 한 번 고장나면 어려운 고장인 척 바가지 씌우며 닷새, 열흘, 보름씩은 걸리는 다른 정비소보다 비싸더라도 이틀이면 완벽히 고쳐내는 아도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에 손님이 몰려들어 정주영은 3년 만에 오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1년 이번엔 태평양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기업 정비령을 때려버린 일제에게 아도 서비스를 빼앗긴 정주영은 결국 다시 트럭을 사서 꼴동광산에 광석을 운반하는 일을 시작하지만 광산감독과의 보라로 1945년 5월 3년 만에 손을 떼게 되는데 3개월 뒤 일제의 패망으로 꼴동광산의 사람들은 소련군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때 잡혀갔으면 현대는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덜덜. 이후 1946년 4월 미군이 적산을 불하할 때 초동의 땅 200평을 불화받아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하고 미군 트럭의 엔진을 바꿔다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미군 부대에서 건설업자들이 무려 1,000만원의 공사비를 받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는 고작 30, 40 정도인데 기왕이면 큰돈 받아내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날로 현대자동차 공업사 건물에 현대토건사 간판을 하나 더 달아버립니다. 그리고 1950년 두 회사를 합병해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지만 이번엔 6.25가 터져버립니다. 사장님, 시련은 있어도 서울이 북한에게 점령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과 끊어진 한강대교를 조그만 조각배를 훔쳐 한강을 건너 부산으로 피난간 정주영은 동생 정인영이 미군 통역장교로 있던 덕에 부산으로 물밀듯 들어오는 10만 명의 미군 병사 막사를 단기간에 지으며 사업을 이어갔고 1952년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겨울 유엔 묘지에 푸른 잔디를 입히는 일을 모두가 거절할 때 정주영만 받아들이고는 일단 파란 풀로만 덮으면 된다는 확인을 받은 후 트럭 30대로 어느 밭에나 있는 보리싹을 옮겨 심어서 행사를 마치니 그걸 본 미군이 정주영에게 독점하다시피 일을 주게 되면서 전국 10대 건설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1953년 6월 휴전협정의 가조인으로 미군들이 서서히 일본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주영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 전략을 바꾸어 이번엔 전후복구공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데 그때 따낸 것이 당시 최대 규모 공사였던 보령교 복구공사였습니다. 대구와 거창을 잇는 이 다리는 숨어있는 빨치산 토벌을 위해 정부가 복구를 서두르고 있었던 공사였던 터라 짧은 공사기한이 주어졌는데 전쟁으로 인해 교각은 기초만 남아있었고 다리의 상판은 무너진 채 그대로 강둑에 박혀있었으며 게다가 애써 박은 교각도 급류에 휘말려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착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교각 하나도 제대로 막아놓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톤짜리 크레인 하나가 장비의 전부였기에 전쟁으로 인해 넘쳐나는 인력에 기대어 원시적인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 후 흔히 발생하는 물가 폭등으로 100환이 1환이 되고 700환이던 기름이 2300환이 되었으며 작년에 들어간 조폐공사 관련 현장이 7천만 원이란 적자를 내며 회사 재정을 바닥냈습니다. 미군에게 벌어들인 돈은 졸지에 인부들에게도 일당을 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급기야 인부들이 파업까지 벌이자 사무실은 날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었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주영은 사업하는 사람은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이라며 친인척들의 집을 팔고 옛 자동차 공장까지 팔면서 마련한 자금으로 겨우 고령교를 완공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낙천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던 정주영은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팔면서 끝까지 공사를 완수한 현대를 정부가 외면하진 않겠지 라고 믿고 고령교에서의 적자는 장비 부족의 문제라 여겨 1년이나 장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을 때 기회는 얼떨결에 찾아왔습니다. 6.25 때 폭파되었던 한강인도교 공사를 위해 두 회사가 서로 싸우다 응찰 가격 두 번째였던 현대건설이 어부지리로 낙찰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 현대는 이 공사를 8개월이란 단기간에 완공하며 9천만 원이란 이득을 거두고는 단숨에 6대 건설업체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정주영은 건설공사에선 없어서는 안 될 시멘트가 1950년대 후반 10에서 30%를 수입 시멘트에 의존해야 했기에 공사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실정을 파악하고 1958년 광산을 사서 정부에 공장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시멘트 업체들이 이승만 정부에 로비를 해 신규 시멘트 공장 건설을 방해했던 건데 1961년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토건설의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입 시멘트의 비중이 26%까지 치솟자 1964년 연간 20만 톤의 단양 시멘트 공장 건설을 허가해줬습니다. 파죽지세의 정주영. 이번엔 1965년 태국 파타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처음으로 해외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짧은 구간의 공사였지만 현지의 기후, 지질, 기술, 장비까지 철저한 조사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들어간 정주영은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고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현지의 인부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모든 직원이 다 도망쳤을 때 유일하게 현대의 근고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현대건설 사장 출신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었습니다. 고령교에 이어 막대한 적자를 본 현대는 때마침 포드가 한국 진출을 위해 시장조사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을 타진하자 고령교 공사 때 팔았던 자동차 회사를 그해 12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란 이름으로 뚝딱 설립합니다. 그러곤 포드의 부사장 일행이 김포공장에 도착했을 때 정주영은 직접 차를 끌고 나가서 호텔로 이동하는 2시간 동안 자동차 엔진, 변속장치, 제동장치, 1만여 개의 부품까지 자동차에 관한 지식들을 쏟아냈고 포드의 부사장은 정주영의 열정에 반해 현대와 곧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포드와 손잡고 생산하게 된 코티나는 욕만 오지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로 만든 코티나는 당시 비포장도로가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았고 울퉁불퉁한 길 덕분에 달리던 차들은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기에 코피나, 고치나, 골치나로 불리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1969년 6월 홍수로 울산이 온통 물바다가 되자 현대가 물에 빠진 자동차를 판다는 소문이 돌고 설상가상으로 이미 차를 산 사람들도 침수차를 산 게 아닌가 의심하면서 남은 할부값을 내지 않겠다고 우기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니 월급이 몇 달씩 밀리는 건 예산일이었고 임원들은 날마다 부도를 막으려고 돈을 꾸러 다니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돌파구가 필요했던 정주영. 이때 정부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수송해야 할 화물이 급격히 늘어나 트럭이 분담해야 할 짧은 거리도 철도가 부담하게 되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 우리에겐 고속도로를 건설할 만한 기술이 없었고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필요했으며 자금을 빌려와야 하는 세계은행마저 다닐 만한 자동차도 없는 한국 실정에 고속도로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다 라며 차관마저 거절하지만 좆가. 박정희는 1964년 독일 방문 때 아우토반이 라인강에 큰 역할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고속도로 건설 경험이 있던 현대건설에 건설비용 산출을 의뢰해 정주영은 중역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서울과 부산 사이의 산, 들, 강을 돌아다니며 5만 분의 1 등고선까지 조사했고 정부는 제일 싼 입찰을 한 현대와 430억에 계약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로 말아먹은 거 여기서 성공하면 내가 다시 1등 되는 거고 실패하면 해외에서도 욕먹고 국민들한테도 욕먹을 테니
때까지 여기에 내 모든 걸 건다. 그렇게 시작한 공사는 처음엔 거침없었습니다. 시공 10달 만에 서울에서 수원 사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일주일 뒤엔 수원 오산 사이를 뚫으며 당시로서는 세계 기록이라 말하며 공사기간 단축 전망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제 터널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모래와 흙으로 된 퇴적층이어서 타기만 하면 무너져 내리길 13번이라 11명의 인부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들은 소백산의 귀신이 화났다며 임금 3배를 준다 해도 다들 도망가기 일쑤여서 하루에 터널 뚫는 거리가 10m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해진 개통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기로 돼 있었던 터라 절대 시한을 밀어줄 수 없다는 이한림 장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압박하러 오니 정주영은 이번에도 초광수를 두게 됩니다. 이명박을 이사로 앉히고는 야 장비사, 아니 현대건설 총자산이 500만 달러가 안 되는데 장비만 500만 달러치를 사라고요? 이봐, 해봤어? 이명박은 훗날 인터뷰에서 그걸 나보고 하라니까 기가 차고 웃음이 났다고 말했으며 정주영의 자서전에 따르면 1965년 말 국내 민간업체가 보유한 중장비 1600대보다 많은 2000대를 총 800만 달러를 들여 수입해왔다고 합니다. 그러곤 직원의 권유로 일반 시멘트보단 비싸지만 질이 좋고 12시간 만에 작업이 가능한 조광 시멘트를 당제 터널에 때려박으며 겨우 개통식에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시킨 정주영은 이젠 도로가 생겼으니 다시 한번 자동차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 무렵 현대는 더 이상 포도의 하청 공장으로만은 머물고 싶지 않았기에 결국 정주영은 1973년 포도와 결별을 선언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소형차를 선수 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거셌습니다. 지금 자기 자본의 20-30배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에서 빌릴 겁니까? 그 돈을 빌릴 수 있다 치더라도 최소 5만 대는 팔아야 합니다. 73년 승용차, 버스, 트럭 다 합쳐봐야 겨우 18,000대 넘길 정도였고 현대는 겨우 4,000대 팔았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 팔면 세계 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망합니다. 이봐, 해봤어? 전 이번엔 진짜 못하겠습니다. 정주영은 반대하는 동생 정인영과 중역들을 정리하고 신진자동차와 합작하려 했다가 경쟁업체인 도요타에 밀려 한국 진출을 하지 못했던 미쓰비시의 가솔린 엔진, 영국 퍼킨스의 디젤 엔진, 이탈 디자인과는 차량 설계 계약을 맺어 1976년 세계에서 16번째로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 1호인 당나귀라는 뜻을 가진 포니를 출시합니다. 정주영은 디자인이 꽁지 빠진 닭 같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는데 포니는 출시 전부터 62개 나라 228개 상사에서 수입을 희망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시 판매 가격이 228만원이었던 포니는 판매 첫 해에만 무려 1700대를 내수로 팔아 6900대를 판 기아의 브리사를 제치고 단숨에 국내 시장 점유율 43.6%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을 호출합니다. 곧 포항제철이 준공되니 단순히 철을 수출하기보단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면 일석이조가 될 테니 철의 소비처가 필요합니다. 정 사장이 조선소를 만들어줘야겠어요. 각하, 조선소라 하시면 단순히 소형 고깃배도 아니고 수십만 톤이나 되는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동차와는 다른 기술과 자본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희에겐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봐, 해봤어? 아니 그건 제 건데. 정 사장, 현대가 정사장 개인 거요? 정주영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다며 조선소 건설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시장에 나오는 정주영의 꿈은 나는 배 만드는 게 꿈인데 그것도 아주 커다란 배. 허구입니다. 암튼 정주영은 울산 미포 안의 나무 몇 그루 있던 사진과 해외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를 들고 돈을 빌리기 위해 유럽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당연히 돌아본 모든 은행에서 거절당했고 이번만큼은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정사정을 해도 박정희는 불가치화내며 정부가 지불 보증을 서줄 테니 무조건 해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주영은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과 4,300만 달러 차관 도입을 협의했지만 끝내 최종 결정에서 거절당하자 바클레이즈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박 컨설턴트 회장 롱바텀의 추천서가 있으면 영국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여기서 그 유명한 정주영의 눈물나는 허풍쇼가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여기 철갑선 보이시죠? 우리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15세기에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산업화가 늦어져서 녹슬었을 뿐 한국이 한번 시작하면 잠재력은 폭발합니다 라고 설득하여 롱바텀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천서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즈 은행에선 이걸로는 안됩니다. 배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면, 그리고 그 주문서를 가져오면 그때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정주영은 그리스 선박왕의 처남인 리바노스가 배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찾아가서 만약 배에 문제 있으면 원금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건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오케이, 26만톤 선박 2척 계약합시다. 훗날 정주영은 리바노스에 대해 나보다도 미친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정주영은 바클레이즈 은행에 차관을 얻고, 배를 만들 조선소는 없지만 땅을 사고 배를 계약해주면 그걸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세운 뒤에 배를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오일 쇼크가 불어닥칩니다. 문제는 배를 주문했던 사람들이 배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취소가 잇따라 현대가 만든 배 3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산 앞바다에 둥둥 떠있게 됩니다. 그중 한 배가 리바노스의 배였습니다. 그러자 정주영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그 배로 직접 사업을 하자며 1973년 3월 골칫거리였던 해약당한 초대형 유조선 3척으로 직접 기름을 운송했는데, 바로 그 기업이 오늘날의 현대상선입니다. 그러고 81년엔 88 서울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84년엔 서산 간척지 사업에서 마지막 270m 물막이 공사가 난항을 겪자 이른바 정주영 공법으로 유조선을 가라앉혀 유속을 늦추고는 공사를 이틀 만에 끝내 290억을 절감했습니다. 92년엔 정주영은 신군부의 정치자금을 폭로하며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14대 총선에서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해 12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 낙선하자 93년 2월 의원직을 사퇴하고 통일국민당을 탈당합니다. 고향이 이북이었던 정주영은 98년 민간인 최초로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해 금강산 개발에 합의했으며 평양에 류경 정주영 체육관을 세웁니다. 2000년엔 현대의 이른바 형제의 난 사건으로 정주영, 정몽구, 정몽원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충격을 주고 2001년 향년 85세라는 나이에 폐렴으로 별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주영의 일대기고, 정주영에 대한 재밌는 일화와 88 서울올림픽, 정주영의 대선 이야기, 그리고 2002년 월드컵까지 현대 5부작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